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곽수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가볍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김광석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 다시 출연하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마 토론다운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네, 그냥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를 혹시 물론 여러 역사적 경제사에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자본주의를 뭐라고 표현했다라는 이 책의 문장들을 많이 확인했는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본주의 뭐가 자본주의입니까? 지구상에서 출현할 때부터 나왔던 그 인간의 생존이나 네. 인간이 이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그 이동의 목적, 네, 그리고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론, 동화되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네,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뭐 구석기 시대나 이런 호미니드 시절에는 언어라는 게 없었으니까 네. 표현은 못했지만 일종의 자본주의의 한 모습이다. 우리가 말하는 자본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토지나 또는 돈, 화폐에 연관된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자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논할 때 가장 그 경계선, 그 보더라인에 있는 것이 동기부여 아니겠습니까? 그 동기부여가 과연 목적성이 어디 있느냐를 놓고 보면 생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의 목적성을 개개인에게 모두 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고 개개인이라기보다도 단체, 집단 그런 형태의 구분을 가지는 것은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반대라는 개념보다도 대칭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조금 더 시대적으로 의미적으로 좀 확장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역시 그 자본주의라는 개념도 철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속에 제가 떠오른 그런 표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이렇게 뭐 구석기 시대 뭐 이럴 때는 사냥 잘해서 먹잇감을 많이 쌓아두고 저장해 놓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유리할 것이고 지금은 어쩌면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살아남기에 생존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그런 것이 결국 지금은 이제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체제가 자본주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박사님의 생각을 이제 정리를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표현을 써주셨어요. 통상 자본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고 자본주의의 적은 어쩌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네. 굉장히 또 철학적인 표현을 넣어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다. 개인의 소유의 주체가 누구냐, 네. 사회 전체냐, 개인이냐, 아니면 공동체냐 이렇게 갈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개인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유재산의 규모와 범위는 무한대죠, 사실상. 네.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라는 것과 국가라는 하나의 또 다른 체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체제가 들여다봤을 때 그 체제의 안정성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자본주의라서 너 마음대로 사유재산 만들고 네가 마음대로 약탈하고 훔치고 뺏어서 네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남의 것을 뺏는다는 것, 강제로 뺏는다는 것은 이거는 위법행위고 남의 재산을 훔친다는 것도 위법행위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회사를 가지고 더 큰 재산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그 취득하는 방법이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고 일관된 체제를 유지하는데 반하는 행위라 그러면 그거는 위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만들었을 것이고 네. 또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지 못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사회와 국가라고 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최저 생계와 뭐 개인의 어떤 기본 소득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이념이 또는 생각이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법으로 반영이 되고 자본주의에 대한 무한대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냐라는 것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 역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뭐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최 근래에 우리가 뭐 경제 원론에서 가르칠 때처럼 완전 경쟁 체제가 좋다. 독과점보다는 완전 경쟁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공급 라인이 한정돼 있는데 완전 경쟁 체제라고 해서 모든 공급자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물건을 공급하고 나면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쟁자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부도 처리가 되고 다시 재기의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되고 또 개인도 예를 들어서 AI 쪽에 근무를 하다가 또는 다른 쪽으로는 근무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어떤 직업 훈련이라든지 재활의 기회는 박탈이 되니까 노동 공급에 있어서의 완전 경쟁 형태가 또 다른 어떤 제약점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움직임의 그 과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고 그것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했고 철학과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논리와 명분과 명제를 만들었고 인문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적 운동과 심리적 방향성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자본주의 제도를 가져왔는지 그것이 다행스럽게 민주주의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정치 체제에서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경제 체제로서의 시장 경제 체제 그 안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19세기에 막스와 엥겔스가 이야기했던 자본주의 체제가 산업혁명으로 시작되었을 때 근대에 바라본 도시에서의 노동 착취와 유화에 대한 착취 과정을 보면서 이게 사람으로서의 과연 할 수 있는 합당한 것인가 논리를 가지고 사회주의라는 이제 반대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일에서는 결국 사회가 진화하면서 해결의 정반 합의 논리에 따라서 사회주의도 완벽하지 않고 자본주의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가 그럼 뭐냐? 앞으로 뭐 초고령화 사회 인구 동태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또 다른 경제제도를 어떻게 보느냐. 헤르데스가 이야기한 사회적 자본주의 또는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이 소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회주의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사회적, 사회 모두가 책임을 지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는 그런 내용을 또 강조하는 경제 이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한번 새로운 우리가 너무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딱 고정된 관념에서 교육받아온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 발자국 자본주의로부터 조금 탈출한 형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라든지 인구 출산율의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될 것인가. 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책을 써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그 책입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 책도 600페이지가 넘는 정말 두꺼운 책으로 제가 봐서는 되게 경제 철학서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네. 예,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마도 박사님께서 갖고 계신 그 철학이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체제를 존중하지만 네. 제가 자본주의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같이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그 그림이 그 노동자가 굉장히 열심히 낚시질을 해요. 물고기 잡는 거죠. 네. 근데 이쪽에서 자본가가 그 낚시질을 한 수확물을 그냥 가져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열심히만 살면 더 열심히 성실히 살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그게 만약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자본주의가 어쩌면 그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최소한의 어떤 안전판을 마련하는 그런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박사님의 이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예. 저는 국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부에 대해서 네. 그렇게 큰 그 뭐라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통해 뭐 철학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죄송스럽고 부끄러운데 그냥 생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제 생각이다. 예. 사유재산을 가지고 고대 시대부터 우리가 쭉 인류가 발전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사유재산에 대한 많은 방금 말씀하신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어망에다가 고기를 넣었는데 그 어망에 고기를 넣어놓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 이외의 양을 네. 내다 팔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부는 내다 판다는 것에 대한 네트워킹이나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하고 있는데 행동으로 못 옮길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틈을 자본가라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수매식으로 일종의 낚시터를 돌아다니면서 모두 다 수매를 해서 예. 자기 창고에 냉동 창고에 딱 얼려놓은 다음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찾을 때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쯤 고기를 딱 풀면은 가격을 높은 가격에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남산에 그런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뭐죠? 꽃감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일시에 다 수매해 놓고 나중에 시기가 돼서 수확량이 적을 때 물건을 내놓아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형태를 우리가 자본가 그룹이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이 사람은 낚시질도 안 했고 단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어부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있다가 보관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내놓음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시기란 자본가 입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시기 예. 내놓음으로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지적재산권에 상응하는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노동이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조합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많아야 되느냐라는 네. 문제를 놓고 보면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조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노동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의 가격을 놓고 흥정하는 그 힘의 바게닝 파워라고 하는데 흥정의 힘이 자본가 쪽에 너무 쏠려 있는 것이 조금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지만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게 1800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셔먼 액트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독과점법이 만들어져서 록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수많은 자본가들 독점 재벌가들이 석유라든지 철도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 착취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마저도 자본가 계급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삼촌인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야지 법으로 실천이 될 정도로 그만큼 자본가 계급들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야지만 이게 힘이 만들어지는가를 이제 제 나름대로는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어떤 시절에 상인 계급들이 나타나서 자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양반과 그 일반인의 제도가 계급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급 제도가 일제시대가 무너지고 나면서 그다음에 양반이 뭐 성을 사기도 하고 성을 훔쳐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사 속에서 자본가 계급들이 상인 자본이 어떻게 해서 자본가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신분 계급이 되었는가를 제 나름대로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는 족장이었을 거고 네. 킹이
그러면 시족이 됐건 부족이 됐건 뭐 우리가 역사에 배울 때 원시 시대를 지나야지만 그다음에 시족 사회가 오고 부족 사회가 오고 부족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온다고 했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학자들이 나누는 걸 다 떠나서 그냥 네. 인간적으로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족장이 최고였을 거고 그다음에 족장이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혼자 했을까 아니면 누구의 조언을 들었을까 반드시 조언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 제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우리 김광석 박사한테 전화 걸어서 김광석 박사 내 지금 부동산 시장 이런데 내가 집을 사도 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그 제사장 점치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족장과 제사장이 전쟁과 평화의 모든 그 시스템을 관리를 하다가 국가의 개인의 부가 늘어나면 결국 국가의 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부가 늘어나고 국가의 부가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지고 범위도 커지고 과거에는 뭐 고기 잡고 사냥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고기 잡고 사냥만 할 게 아니라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연애 오락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규모가 점점 커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족장과 제사장을 이기는 그 무슨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결국은 그 세력이 이제 소위 말하면 상인 그룹인데 그 상인 그룹이 나타난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역사적으로 이제 들여다 보니까 17세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제국주의 시대, 시민 시대가 열렸던 중상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네덜란드, 영국, 뭐 스페인, 포르투갈 모두가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 식민지 개척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식민지 개척을 하고 나가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전부 다 이 신부님들이었거든요. 가톨릭 신부님들이.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종교는 한때 정신적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었던 체제였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관심은 그랬습니다. 이 도대체 자본가라고 하는 계급이 17세기 후반에 젠트리와 함께 손을 잡고 권리청원과 명예혁명, 권리장전을 만들면서 영국에서 출발이 되어서 자본가라고 하는 하나의 계급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들이 봉건제도도 무너뜨리고 그들이 자본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명제와 논리를 제공했던 역할을 한 사람이 칼빈과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16세기에 이루어졌고 한 세기 전에 그런 점에서 이제 족장과 제사장의 재정 일체 사회에서 왕권 사회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귀족과 자본가 계급들, 상인 계급들이 일치 단결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권력 체계를 만들어서 그 권력 체계를 가지고 나중에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대한 자본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역사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자본가의 그 본능, 욕구, 탐욕, 또 동기부여, 그걸 좋게 표현하면 이제 동기부여죠. 경제학이나 이런 학문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좋은 말로 막 포장을 해왔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교육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노동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자본가들이 착취당하니까 이런 형태로 너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저는 뭐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 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등등을 통해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그런 궁금증 등을 제가 그냥 메모해 놨다가 책으로 한번 내본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표현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21세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개인의 부의 합이 국가의 부로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재밌게도 그 5천만 개인을 놓고 보면 국가의 부를 이루는데 유리한 방식은 5천만이 동시에 이렇게 부를 쌓도록 환경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5천만 중에 예를 들어 한 1,000만 혹은 500만 일부의 부를 효율적으로 쌓을 일부만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정부가 국가의 부를 쌓기 좀 더 유리한 체제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고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문장이 있는데 국민이 비참하고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국가가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민 대부분이 비참하고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국가가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문장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국가의 부를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어쩌면 양극화를 용인하는 체제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금 어떤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정책적으로 정책 수단들이 많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논의들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양극화가 어쩌면 그 족장 시대부터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 양극화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양극화는 정말 심각하게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양극화 현상을 이 경제적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쩌면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더 가난해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니까 자본가는 더 부유하게 되고 그냥 노동자는 가난하게 되는 이런 양극화의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그러면 박사님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이 양극화라는 문제는 그러니까 인류가 생존하는 내내 계속 전개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한 네, 양극화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뭐 우리 김광석 교수가 학교 다니실 때 한 반에 저 같은 경우는 한 70명씩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한 15명 정도 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70명 중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뭐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잘 나간다 또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잘난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이런 구분도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평가했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잘 나갔다, 성공했다. 뭐 사법고시도 패스했고 의사도 됐고 돈도 많고 지위가 높고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7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아니겠어요? 한 반에? 네. 한두 명도 많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양극화로 볼 것이냐. 이게 네. 양극화다. 네, 나머지 68명과 60명은 예,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5명, 7명 정도는 정말 뭐 저 독거 노인처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양극화의 문제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좀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단순히 일하지 않고 동기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부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스스로의 어떤 그 사회 활동에 있어서의 탈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양극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IMF 외환위기가 났다. 네. 났는데 그 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홈리스들이 나타났고 서울역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숙자들이 아직도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분배 체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양극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죠. 네. 그래서 10%가 미국도 72%의 국가부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63% 아마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대에 동국대학교 교수분이 김모 교수가 쓴 논문에 그 당시에 63%였거든요. 예. 그럼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65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양극화의 비율이 10%대 나머지 90%거든요. 네. 이거를 양극화로 볼 것이냐. 이제 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극화의 문제 또 한상환 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뭐 연구 보고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PT 자료에 따르면 그분이 비교한 90년대의 최상위 10% 소득자와 최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소득 격차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자산의 격차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2019년 2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그건 3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비교해 보니까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위 10%와 상위 10%.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양극화의 지표를 삼을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양극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의 편향이 될 수가 있고 네. 대중영합적인 편향된 왜곡된 형태의 정치적 포퓰리즘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경제학자가 되었건 사회학자가 되었건 아니면 심리 철학이 되었건 한번 논의를 깊게 해봐야 된다는 네.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곽수영이라는 사람은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이 25만 원을 전 국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막 이렇게 또 나누잖아요. 네. 그거를 학자적 견제에서 다 던져버리고 네. 자 그럼 2,500만 곱하기 25만 원 하면 그게 규모가 얼마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1조 5천억이 된다. 네. 그럼 11조 5천억을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무엇을?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지? 네.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주는 것과 받는 것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인 편향성이 양극화의 흐름을 타서 편성을 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화하는 잘못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라면 11조 5천억에 대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거 다시 세금밖에 없는데 뭐 대한민국 정부가 뭐 비누 팔고 치약 팔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 PF 부실 대출 문제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2%로 주면 시중에서는 한 4에서 3.5% 이상 네. 주택담보대출이 나가는데 2%대 중반대로 준다면 적어도 2%포인트 1.5%포인트 금리 차가 나는 이 손실은 금융기관에게 어떻게 할 거냐. 너들 그냥 책임져 알아서 그냥 횡재세 안 거둘 테니까 네. 당신들이 그냥 자유롭게 예. 주택담보대출 2%대로 그냥 주시오라고 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이렇게 부동산 열기가 막 올라가도록 놔둘 것이냐. 아니면 알고 봤더니까 이 2%대의 격차를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메워주고 있더라라는 내용이 있을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믿을 만한 정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관리 감독 책임 자유의 확대 평등성의 보장 이런 것들인데 정부가 하는 것들은 또 정치인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무조건 뿌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 재원이 향후에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승수 효과를 가지고 오고 어떤 낙수 효과를 가지고 와서 내수에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 25만 원 뿌려도 나중에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그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보전이 될 거고 정부가 나머지 돈은 추경으로 보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한 번도 설명된 적이 없고 해서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양극화 문제가 제대로 접근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물을 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낫지 그물을 던져주는 게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양극화라고 할 때 그 양극화의 극은 상위 10% 하위 10%로 바라볼 것이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놓고 그럼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자유적 정의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학자들과 협의해서 네. 우리가 볼 때 중산층은 어떤 범위의 사람들이 중산층이고 어디가 그다음에 서민층이고 네. 어디가 최하위층이다. 그럼 양극화는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대결 구도인지 아니면 상위 10%와 나머지 90%의 대결 구도를 양극화를 의미하는 건지 만약에 후자의 개념이라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발전사를 들여다봐야죠. 대한민국 경제발전사를 들여다봐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도청과 시청이 텅텅 비어 있을 때 일본 애들이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도청과 시청에 들어왔던 승리군이 돼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완장차고 예. 글자 좀 있는 사람들 다 한문일 거 아니에요. 일본 그리고. 예. 근데 그 토지대장 재산 등록증을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매국노뿐만이 아니라 글자깨나 읽는 사람이 도청 시청 들어가서 대장을 다 위조한 사람들도 존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특혜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하도록 도왔으니까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도왔으니까 나머지 90%도 덩달아서 소득이 올라갔지 않느냐. 맞죠. 올라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소득 증가율은 1000%인데 90%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네. 30%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죠? 정부가 잘못한 거죠. 정부가 이 사람들이 1000% 가야지만 너희들이 30%라도 소득이 오르니 무조건 따르시오 정부 정책을 네. 따랐잖아요. 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음 스테이지로 지금 넘어가고 못 하잖아요. 네. 한쪽은 정치적으로 북유럽 복지제도 이야기하고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위 말하면 이 아래 90%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정치적 선전을 하고 있고 이쪽 한쪽에서는 다른 10%를 옹호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파적인 모습이 자본주의가 이야기하던 본래의 목적과 동기부여 의식과는 동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자본주의를 해석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힘이 있었고 한때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고 그거를 무너뜨린 상인 계급이 있었고 그 상인 계급의 무너뜨림을 지지해 줬던 종교 개혁이 있었고 철학이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이 있었고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의 발현이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메리칸 대륙의 드림을 추구하려 가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근데 그 미국마저도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가 과연 성숙 단계에 이제 도달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의 주의, 이즘을 아직 찾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 경제 향후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 복지 예산도 여성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다 틀어져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북유럽 모델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북유럽 민주주의는 네. 인구가 1,000만 이 아닌가요? 500만, 300만, 뭐 한 1,000만 정도 되는 북유럽 국가들 아닌가요? 많죠. 예. 그러면 대구시 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정도 되는 인구를 삼성이나 현대되는 기업 하나가 먹여 살리지 않나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국가와 대한민국 5천만의 국가의 규모를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규모의 경제에서 잘못됐고 밀도의 경제에서 잘못되어서 그 나라의 복지 제도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느 정부의 리더도 또 어느 경제학자도 어느 사회학자도 어느 정치학자도 그런 어떤 컴패러티브 스터디 비교 연구에 있어서의 가정의 취약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네. 그거는 인기가 좋으니까 인기가 좋으면 뭘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벌죠.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으면은 뭐 개인의 양심이나 뭐 그 염치 같은 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도 그렇지만 저도 제 개인적인 유튜브를 얼스 얼라이언스와 함께 하면서 세상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보셔라.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 말씀드리게 됐고 또 이 책도 쓰게 된 배경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질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자본주의 혹은 양극화가 전개되는 그 전반적인 흐름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것은 인류의 태초부터 있었고 네. 양극화는 인류가 생존하는 한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대책들이 뭐 안전판을 마련한다든가 복지제도를 더 구현한다든가 이런 접근인데 그런 양극화를 막기 위한 양극화가 계속 될 거라고 한다면 양극화를 막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가동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양극화를 그대로 더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혹은 양극화가 전개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켜만 봐야 될 것인지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정책이든 동원해서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 정도밖에 왜냐하면 양극화는 계속될 거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특히 우리 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의 어떤 언어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려면 운전 교육을 받고 운전 면허도 취득하는데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자본주의의 언어를 경제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 채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책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개인에게는 양극화가 전개된다는 것은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네. 내가 어차피 살아갈 거라고 한다면
아래로 가는 양극화가 아니라 위로 가는 양극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경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국가는 양극화를 막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가동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이게 제동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 저는 국가나 정부 아까 제가 이제 국가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정부 같은데요. 정부를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정부라고 하는 특히 이제 대한민국만 놓고 봤을 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정부주의자는 아니고요. 지금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어든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네. 철학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어떤 이해도도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시험을 패스를 했고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다룬다. 네.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민의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했으니 아마 사회는 나아질 것이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앞서서 모든 것은 시장이 우선이 돼야 된다.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 소위 수요와 공급 법칙이 존재를 하고 고대 시대로 딱 다시 돌아가다 보면 인간들은 누구나 양심이나 염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배고파서 힘들어 한다면은 틀림없이 옛날에는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했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때렸거나 험악한 짓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아무리 구석기 시대 이전의 시대라 하더라도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사회활동의 모습이었지 네. 그것이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고대에서 근대 국가 형태로 쭉 넘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사유재산, 사유라고 하는 개념, 네. 잉여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부라고 하는 웰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첨물에 그런 말을 썼잖아요. 내가 빵을 빚는 것은 뭐 불쌍한 사람들 빵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썼잖아요. 네. 어떤 의사분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의사 된 거는 환자들 고치기 위한 거 아니다. 나 돈 벌려고 돈 벌었다. 그게 자본주의적인 가장 본질적인 의사표시라고 봐요. 그런데 네. 그 의사 선생이 그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내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내가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나이팅게일 선서도 하는 게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진 양심과 기본이죠. 그것이 시장 활동에서 없어지느냐 때로는 잊혀진다고 봐요. 일단은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게 인간의 본능적 욕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였고 네. 도덕이었고 윤리였고 철학이었고 사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철학과 도덕과 사상이 동양에서는 극단적으로 나타났어요. 공자, 맹자, 한비자, 법가, 노자, 장자 모두가 무슨 말을 했냐면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이건 공산주의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네 거는 네 거고 너의 것을 왜 내가 뺏으려 드느냐. 그리고 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그 피와 땀이 서린 가치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지. 그걸 왜 하나님이 가로채. 네. 가로채서도 안 돼. 그게 사상이 새롭게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부터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나왔다가 다시 의원 내각 제도도 나오고 대통령 제도도 나오고 수많은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결국은 정부라고 하는 기관이 개인이 네. 이 기업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에서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저는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 네. 지난 30년 대한민국 정부,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에 정부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소위 문민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민주화되었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그 민주화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군사 정권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부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실패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소득주성장이 되었건 25만 원씩 뿌리는 것이 되었건 네. 아니면 정부의 합리적인 예산안을 뭐 지역 균형 발전 예산안으로 만들었건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뭐
자녀 더 놓는 분들에게 돈을 주건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군사 정권 이후에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났던 민주정부가 운영해온 시장 질서 체제 하에서의 재산의 소득의 분배 문제, 잉여에 대한 분배 문제, 다시 말하면 양심과 염치의 문제가 사라졌다,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게 저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시장이 해야 된다. 그럼 시장이라는 게 누구냐? 우리 정부 다다. 우리 정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개개인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촛불 들고 나가서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만듭시다 할 수도 없잖아요. 누군가는 리더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하나의 체제로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 방법은 정치 제도 아래에서 민주적인 선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적인 선거라는 거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민주적인 선거 체제 하에서 양극화 문제라고 하는 이슈에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리더가 누군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없었어요. 저는 선거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오던 사람이 나온 사람이고 선거 나오는 아젠다나 이슈가 매번 똑같았고 그러니까 이 사회는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접근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TV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정치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과거에 하는 말로 변절자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이 사람도 자본에 물이 들었구나. 돈 좀 받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핵심은 시장의 중심 체제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 복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한국 경제만 놓고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역사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시장 체제를 가지고 우리의 질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북유럽 국가가 있으니까 북유럽 모델이라는 게 나오고요. 독일이 있으니까 독일 모델이 나오고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식 모델이 나오고 영국이 있으니까 영국식 모델이 나왔는데 중국 모델도 없고 일본 모델도 없고 한국 모델도 없어요. 왜?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였기 때문에. 팔로우만 했지 우리가 크리에이트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의 것은 뭐냐 도대체. 그게 자주적이고 국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것은 상당히 파시스트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제국주의적이고 네. 그런 거를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것, 우리의 시스템이 어때야 되는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독자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동양사상은 제가 취급하지 않았다. 네. 동양사상은 강단해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적인 사상이에요. 네. 근데 이 서양의 사상들,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의 사상은 개인주의적이고 차별주의적이고 또 극단주의적이고 때로는 이제 그런 다양성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마치 우리에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제학도 배우셨고 경영학도 공부하시고 사회학 대학에서 지금 카리큘럼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우리 철학이 없는 거니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사회적인 경험과 경륜이 쌓여야 되는데 대충 저는 감은 잡고 있어요. 제가 시장에 맡기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의 가장 잘못된 질서가 뭘까? 시장은 소득 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소득 분배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누구의 메커니즘이냐? 미국식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TV에 뭐 그런 분들 제가 시기 질투하는 건 아닙니다만 김 교수나 저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강연을 나가서 받아들이는 강연 수익료하고 네. 소위 TV에 나가서 인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강연 수익을 받는 거하고 격차가 엄청나죠. 예.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저보다 많이 받으시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하여튼 그런 거를 놓고 보면 네. 사회의 분배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한다. 그러면 그 노동을 하면은
중국 노동자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노동하면서도 자기 집에 보내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직업 훈련은 비슷하게 해서 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 달 월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생활비 20만 원, 3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다 송금해서 집도 사고 가게도 만들 생각을 꿈을 키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죠? 가격이 비싸니까. 무슨 가격? 주거비, 생활비가 비싸니까. 왜 우리는 주거비, 생활비가 비싸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 비싸죠. 그럼 왜 서울이 표준될 수밖에 없어? 학교, 병원, 문화, 과학기술 전부 서울 집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10년, 20년의 균형 형태의 발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은 자본주의인데 알고 보면 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한 특권화된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긴 시간 동안 말씀 속에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어쨌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이 연구자들도 연구할 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주요국들하고 비교해요. 네. OECD 회원국들 복지 비중이 이만큼 높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올려야 돼. 근데 사실 비교 대상의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아이, 전혀 그럼요. 다른 상황인데 그럼요. 그렇죠? 자원 보유 여부부터 그럼요. 해서 모든 게 다른데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좀 말이 안 되고 그동안 우리 한국 경제가 달려온 뭐 기술 산업 뭐 정책 그 정치 모든 것들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냥 답습했던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과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릴게요. 한국 경제 관점에서. 네. 그럼 우리는 우리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대주제가 또 많이 주변에서 아마 박사님도 많이 들리셨겠지만 한국의 일본화라는 그 대주제. 네. 한국 경제가 일본화되어 간다. 네. 뭐 주로 이제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한국의 일본화는 이미 되었죠. 왜냐하면 이미 되었다. 이미 되었죠. 일본이 네.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네,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을걸요. 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6명의 대통령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3년만 했으니까 6명 30에서 3년이 빠지면 27년이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3년 지났으니까 3년 차니까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30년이에요. 30년.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하강했습니까? 상승했습니까?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하향했죠. 우하향이죠. 잃어버린 네. 30년이죠. 네. 외환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우하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요.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네, 지속 가능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네,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나오지 않고 그럼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가격 변동이 보장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성립될 수가 없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정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제가 408쪽 이야기를 가끔 해요. 예, 408쪽 제 책을 보시면 네, 애플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어요. 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회사들이 IPO를 처음 했을 때 예, 30년 전, 20년 전에 만약에 다른 데서는 제가 $1,000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네, $10,000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 네, IPO 시장 공개 시장 할 때 처음 매입하는 가격으로 $10,000를 투자했을 때 네, 2023년 현재 얼마쯤 돼 있을까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배당금 다 포함해서 네. 계산해 봤을 때 우리 김광석 교수님 언뜻 생각하시기에 예.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예, 얼마 돼 있습니까? 440만 달러. 그럼 얼마입니까? 440만 달러, 100만 달러가 10억, 13억 정도 되니까요. 52억입니다. 예, 50몇 억 되게. 그럼 1,000만 원 투입해서 네, 52억 벌었으면 잘 벌었습니까? 못 벌었습니까? 잘 본 거죠. 엄청 잘 버는 거죠. 예, 잃어버린 30년이 기업의 기술 발전과 과학 발전과 산업 발전과 시장 경제 성장 측면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강의도 자주 하시겠지만 삼성전자, 현대, LG 이 기업들의 주가가 네, 지난 30년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우상향의 GDP 성장 그래프를 그렸다면 적어도 한 10억은 우리가 이득은 봤어야 되지 않았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죠. 안 해봤지만 예. 그래서 미국 걸 해보니까 1,000만 원 넣었는데 30년 전에 네. 지금 44억, 50억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미국에 투자해야죠. 네. 그러면 오래 가야 돼요. 데이 트레이딩처럼 쇼텀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롱텀 트레이딩을 해야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순간을 노리고 뛰어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경영에서 말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코노믹스가 아닙니다. 이코노믹스는 롱텀의 어떤 사회, 정치, 문화의 변화를 다 포괄하는 하나의 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1년짜리, 5년짜리도 물론 단기적인 계획에는 들어가지만 일단의 비전과 로드맵은 10년을 기본 단위로 뚝 끊어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쿠츠네츠나 저글러나 여러 가지 경기 사이클 이론에서도 10년짜리, 30년짜리, 50년짜리 이런 것들이 추가되지 3년짜리, 5년짜리는 잘 사이클 이론에서 한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의 흐름은 30년, 10년 주기가 기본 단위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무엇이 취약했는가? 패스트 팔로우에서의 역할은 너무나 잘했다. 머리가 좋으니까 보고 뺏기고 새로운 기술을 거기에 접합해가지고 융복합화시켜서 비슷한 기술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기술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 어떤 분은 대한민국은 그런 거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무슨 말씀을 한글 창제했다. 대한민국이. 한글을 만들었다. 세종대왕. 이거 오리지널리티 아니냐. 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어를 만들 만한 그런 문명사적인 혁신을 일으킨 민족인데 네. 창의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 왜 이 창의성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저는 교육과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과거의 경제 발전 개발기에 가졌던 기득권 세력들의 그 제한된 창의성에서 나온 것이다. 왜?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게 중요해요. 과학기술자 2,000명 늘리는 게 중요해요. 과학기술자 2,000명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어느 재벌이 그랬다면서요. 야, 미국 가니까 전부 AI 이야기뿐이야. 80조 투자해. 투자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AI 산업에 뛰어들었어야 돼요. 네. 그 누군가는 반도체 산업 보십시오. 1983년도 반도체 처음 선언했어요. 1973년 한미 반도체 인수했었어요. 그러면 83년도에 반도체 인수했을 때 삼성이나 많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뭐. 대학 졸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에 전자공학과가 만들어지고 반도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한양공대라든지 성균관공대라든지 서울공대에서 반도체 학과의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교부와 대통령실에다가 대학 정원 늘려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경제수석이던 김종인 박사 같은 분들이 대학 학장들과 총장들을 불러서 네.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은 문교부에서 대학 정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이게 하나의 국가에 대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AI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예요? AI 과 만들었죠. 네. AI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다고 우리 김광석 교수님은 보세요. 빅데이터에 데이터 예. 센터도 없잖아요, 지금. 네. 데이터를 어떻게 크라우딩 해가지고 크롤링 해가지고 네. 셀프 러닝까지 가기도 전에 소프트웨어도 없으니까 네. 하드웨어 자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하드웨어 자체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뭘 AI를 가르쳐요? AI가 어디가 제일 많죠, 데이터가? 금융기관이 제일 많아요. 금융기관은 카드를 쓰고 모든 입출입이 금융기관 데이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KB나 하나나 이런 은행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금융기관의 데이터 센터만이라도 정부가 빨리 만들어서 여기에 부합되는 금융 리스크에 관련된 AI라도 하나 만들어 보자. 외환위기가 또 날 것이냐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AI가 응답했습니다. 라는 것도 만들어 볼 정도가 되려면 10년 이전에 우리가 AI에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죠. 지금 와서 AI 그래. 2016년도에 처음 들었잖아요.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박사학위 논문 쓸 때 1993년도에 제가 AI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부터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미 AI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다. 패스트 팔로우라면서요. 팔로우를 하려면 제대로 팔로우를 해야죠. 팔로우도 못한 거 아니에요. 팔로우도 못하고 새로운 기술을 크리에이트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으니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가 없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국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근근히 환율 변동에 의해서 먹고 사니까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니까 반도체 잘 나가니까 세계 시장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4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현대기아차가 선전을 했으니까 또 반도체가 불황이라도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먹고 산다. 만족한다? 그러면 못 되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얼설라이언스의 하나의 그 표를 봤어요. 문구를.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저도 봤습니다. 다 보셨죠? 예. 애벌레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만한 벗어나서 나비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우리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경제 개발하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김영삼 정권 이후의 30년 정권은 그 간절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지 못했고 기업도 그러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했다. 그래서 향후 30년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반도체 못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예? TSMC가 그냥 있겠습니까? BYD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싱핑이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회사가 지금 어떻게 차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정말 답답하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 이 책의 저자로서 이제 한국 경제를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는 이제 인터뷰가 아니라 토론이라서 예. 제가 한번 예. 제 의견도 한번 아유,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이제 한 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는데 말씀 속에 거의 공감하는 부분들은 거의 한 8, 90% 이렇게 되는데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 일본화가 이미 진행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개념은 그러니까 30년 동안 제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성장. 그러니까 그냥 멈춰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뭐 30년 전에는 한때 14% 성장했다가 지금 한 2%대 성장세로 둔화됐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 자체도 뭐 10%에서 6%, 4% 지금 한 2%대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은 뭐냐면 GDP 규모가 예를 들어 100일 때 10% 성장하면 10이 증가한 건데 지금은 GDP 규모가 1000이니까 2% 증가해도 지금 20이 증가한 거니까 저의 생각은 GDP 규모 면에서 아직 일본화가 된 거는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30년 전에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지금은 또 3차 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또 고부가치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잘 해왔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30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화가 될 것에 대한 걱정.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 되면 인구 구조 면에서도 처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잖아요. 고령자가 20% 이상을 초과하는. 근데 지금 일본은 25%인데 우리는 일본을 그 고령화율을 이제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앞서게 될 미래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이 아예 그러니까 0%대로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향후 경제가 저는 걱정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그러니까 향후 경제를 놓고 뭔가 또 계속 추가적인 뭐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노력이 없이는 일본의 모습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왜냐면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해는 같이 하지만 그 정리를 한다면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예.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김광석 교수가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죠. 네. 일본의 GDP 규모가 한 3조에서 4조 달러 사이가 되죠. 네. 우리가 1조 5천억 정도 반 정도 규모가 되고 PPP 기준으로서는 이미 뭐 일본을 넘어서기도 하고 일본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절대적인 비교와 상대적인 비교를 하셔서 일본에 아직까지는 닮았다기보다는 일본이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초입 단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예. 그냥 쉽게 표현하면 히딩크 감독이고요. 예. 저는 아주 배고픈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능력과 이 자질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과 비교하기조차 싫은 사람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 시대에 대한 준비와 개척을 일본에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이렇게 잘려 있다는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제한도 있을 뿐더러 국내에서 급성장 과정 속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마치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잃어버린 30년은 이미 일본화된 형태의 30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좀 더 분발하셔라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입장을 좀 더 제가 뭐 방송이 정치적인 방송을 하는 건 제가 싫어하니까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들어갔고 우리가 이미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은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 인구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조차도 저는 싫은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은. 예. 저는 굳이 비교하려면 좀 독일과 비교하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2% 내지 1%다. 미국도 네. 2%, 1%다.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예.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모든 것들이 2%, 1%가 되어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적인 비판과 토론들이 네.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우리는 설익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해야 될 일이 네. 너무나 많다. 왜? 우리는 일본과 비교해서 상당히 우수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그 우수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또 시스템으로 도입시킬 수 있는 리더가 네. 나와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잃어버린 30년으로 앞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그 의식 수준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의도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임을 그렇죠. 이런 강조해- 토론이 많아야죠. 강조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저도 배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논의할 건 굉장히 많은데 이 질문지대로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예. 어쨌든 저도 이제 한국 경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가 처음 탄생하면서 네.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네, 자유라고 하면 우리 김관석 교수도 아시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번역을 하면 완전 시장 경쟁 체제예요. 완전 시장 경쟁 체제라고 하면 경쟁자가 진짜 많아서 네, 소비자들의 효용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체제는 재벌 중심이에요. 아직도.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재벌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재벌은 이미 고유명사가 되어서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들도 재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 일본은 1945년 패망하면서 재벌이 해체가 됐어요. 메가더가 해체를 시켜서 재벌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재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아까 연결고리 말씀하셔서 저는 완전 경쟁 체제로 가려면 중소기업이 더 육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시킬 것이냐. 기업이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유동성 아닌가요? 네. 자금 지원이 좀 중소기업에게 편리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관석 교수도 아시겠지만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단에 있는 네. 자영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예. 이 부채가 약 1,000조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네. 중산층이 두꺼워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중산층이 두꺼워야 된다면 9988, 99%의 기업 구조에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88%의 고용을 중소기업이 하고 있으니 네. 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산업 발전 정책을
정부가 좀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제 삼성, 현대 뭐 이러면 삼성에서 뭐 강의 요청도 안 하고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삼성, 현대, LG, 두산 이런 대기업들은 정부가 관여 안 해도 돼요. 자본 충분하고 기술력 충분하고 시스템 갖췄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치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CEO들 뭐 구속하고 감옥 놓고 하면서 겁박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알아서 범법 행위를 하면 그 해당한 국가에서 범법 행위 처벌받으면 되고 하니까 네. 법제도만 제대로 시행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이에요. 인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안 되려고 그러고요. 중견기업은 대기업 안 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태부적이다.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진짜 진행하는 문제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임금 격차부터 시작해서 지역 간 격차, 주택 문제, 다양한 교육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10년 단위의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의 이름하에 새롭게 추진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싶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감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근데 중소기업이 현재 허리고 우리 2,700만 취업자에서 자영업자는 이제 중소중견 소상공인이라고 분류를 한다면 한 600만, 2,100만 중에 한 70%가 중소기업이 고용한 고용자들이니까 그럼 중소기업들이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허리가 끊어지면 경제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좀 걱정되는 것은 특히 뭐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자본 관점에서 말씀 주셨는데 또 노동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텐데 인구의 감소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사실 이 대기업들은 인력 채용에 문제가 없거든요. 서울대는 학생 고민 안 해도 돼요. 항상 서울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방 대학인 거고 문제는 중소기업인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상황에 왜냐면 기업이라 하면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둘 이상이 모인 조직을 뜻하는데 둘 이상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이 마련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고 그럼 중소기업들이 휘청하게 되면 정말 우리 경제는 정말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뭔가 지금 약한 고리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이 정말 건전하게 이 경제 생태계화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100%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길면 더 깊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말씀을 좀 못 나눌 것 같고 다음에 또 시간이 이렇게 맞으면 예. 한번 말씀 깊게 나누고 저도 교수님 채널 초대해 주시면 예.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라는 향후 한국 경제가 어떤 모델로 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을 집필해 주신 곽수종 박사님과 깊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면서 이만 여기서 인사를 네. 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